오늘 영상에서는 바수르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해밀턴을 옹호했고 페라리 F26 프로젝트도 옹호했죠. 하지만 지금의 페라리는 단순히 엔진 파워만 부족한 게 아니라 기본 철학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에서 너무 많은 업그레이드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에서 연맹의 역할도 살펴봐야 하고 최근 며칠간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젊은 드라이버들도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공개된 기술 분석에 따르면 파워 유닛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라리의 마력 부족은 단순히 출력 전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열 관리와 터보차저 구성에 대한 엔지니어링 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주말마다 더 공격적인 매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페라리 SF26은 최대 출력과 신뢰성 사이에 구조적인 타협이 존재하며 이 타협 때문에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MGUK의 배분이 제한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모든 출력을 원해도 차가 그걸 주지 않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되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락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레드불과 메르세데스는 최대 출력에 집중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출력의 피크를 줄이면서 엔진의 열적 안정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컴팩트 터보를 선택한 것은 경쟁사들에 비해 과급을 더욱 제한하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디플로이먼트와 배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글쎄요, 예상할 수 있듯이 긴 직선 구간에서죠. 마이애미, 몬자 이런 곳에서 격차가 뚜렷해지고 제 생각엔 여기서 이번 시즌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페라리는 아무 이유 없이 느린 게 아니라 트랙의 특정 구간에서 예측 가능하게 느린데 그 이유는 연소에 대해 보수적인 철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박이에요. 마라넬로는 순간적인 출력보다는 열적 수명을 선택했고 2027년에 규정이 바뀌면 그 선택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성숙하며 덜 스트레스를 받는 엔진 플랫폼을 갖추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 2026년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진짜로 치러야 하는 값이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팬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밀턴처럼 팀의 에이스 드라이버가 차를 믿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이애미에서는 새로운 리어 윙, 라마카레나 리버스 윙, 배기구 주변의 플릭테일 모두 시스템 진화, 새로운 플로어, 그리고 프론트 윙의 변경 등 중요한 진화 패키지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마라넬로는 계속 작업 중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서의 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서는 공개적으로 해밀턴을 감쌌는데 해밀턴이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이 페라리 F26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 차가 그에게 올바른 감각, 즉 해밀턴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 한계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드라이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로익 세라와 기술진들은 싱글시터의 주행성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봤듯이 엔진 문제뿐만 아니라 트랙 데이터와 시뮬레이터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해밀턴이 강조했는데 그는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시뮬레이터로 준비했지만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피드백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고 결국 르클레르의 세팅으로 맞춰야 했죠. 그래서 바스렐은 다음 경기들을 위해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 이게 바스렐가 부임한 이후로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팀에 들어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팀이 각 주제마다 서로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지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각 주제마다 거리가 있었다는 건 부서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에어로다이내믹 팀은 다운포스를 요구하고 엔진 팀은 출력을 요구하며 아무도 전체 랩타임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각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칸막이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스레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팀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랩타임 뿐이라는 거죠. 너무 자주 에어로다이내믹 팀은 다운포스 엔진 팀은 출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무게나 냉각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중요한 건 오직 스톱워치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왜냐면 이 말이 바스레르 이전 페라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스레르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이죠. 각 부서가 제각기 자기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팀으로 사고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왜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설명해줍니다.
당신은 마라넬로의 기술 문화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지 앞날개나 뒷날개 같은 부품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스레르는 페라리가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작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느린 접근 방식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접근 방식이지만 만약 이 방식이 효과를 본다면 견고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워 유닛에 대한 선택, 즉 안정성, 장수, 그리고 설계의 연속성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바스레르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동안 라파엘 카마라와 베가노비치는 5월 13일과 14일 헝가로링에서 페라리 SF25로 트랙에 나섰습니다. 이는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역시 젊은 드라이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의 포뮬러1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페라리 SF25를 선택한 것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문제와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 올해의 차량의 젊은 드라이버를 바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규정상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전 모델 차량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테스트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주행거리를 쌓게 하고 텔레메트리, 에너지 관리, MGK와 작년 차량에 있었던 MGH 그리고 배터리까지 모두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것은 티미 트랙에서 고전하고 있는 시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땜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해를 위해 자사의 인재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라넬로 밖에서도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오늘 FIA가 여러 방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FIA의 첫 번째 새로운 소식은 차량에 광학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후방등이 에너지 배분에 따라 색이 바뀌는데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낮은 배분에는 보라색, 중간 배분에는 파란색, 그리고 MGK의 최대 배분에는 노란색이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경기 중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후방등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중들과 저도 덧붙이자면 경쟁팀 엔지니어들까지 각 차량의 에너지 전략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포뮬러1이 엄청난 기술적 복잡성, 즉 에너지 관리와 이른바 하베스팅을 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규정으로 인해 파워 유닛은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플로이먼트는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이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색상 코드를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색을 바꾸는 것은 복잡함을 시각적인 볼거리로 바꾸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도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팀이 실시간으로 상대가 언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지, 언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한 투명성이고 완전한 투명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게임의 일부를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매핑을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뒷면 조명의 색깔이 모든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니까요. 이건 중요한 변화이고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FIA가 명확히 하고자 한 점은 ADU가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트랙에서 성능의 핸디캡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들이 따라잡거나 심지어 상대를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부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지원은 엔진 개발 벤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능을 맞추기 위한 지원, 즉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처럼 성능을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엔진 부분에서 모든 엔진 제조사들이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일 뿐입니다. 반면 에어로다이내믹 부분은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 ADU 기준에 대한 변경, 특히 혼다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4%를 넘는 추가 지원까지 제공한 점이 팀들 사이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기술 규정과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를 위장한 조정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습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는 한 제조사를 돕기 위해 기준을 바꾼다면 형식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실제 결과는 그게 바로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FIA가 ADU 기준을 4%를 넘어서까지 변경했고 4에서 6%, 6에서 8%, 8에서 10% 그리고 10% 이상 구간까지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ADU 시스템이 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FIA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다를 돕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연결됩니다. 모두가 ADU의 효과 그리고 이 실질적인 변경 이후 페라리가 메르세데스와 어떻게 맞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소의 중요성, 그리고 예전 파워 유닛과의 차이점은 기술 패독에서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요소들이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포뮬러 1은 트랙에서 결정돼야지 경기 중에 바뀌는 기술적 조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도구를 하나 정했다면 그건 계속 그 도구여야 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FIA의 세 번째 이슈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연맹의 기술 이사인 니콜라 스톤 베이시스가 2027년 전기차 관련 후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밝혔습니다. 에너지 공급 비율이 확정되었는데 이제는 내연 기관과 배터리의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라 엔진 제조사들의 설계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톰바시스는 이 선택이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2026년에 있었던 신뢰성 문제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옹호합니다. 그는 이것을 패배가 아니라 똑똑한 안정화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전기 부분이 줄어들고 내연기관 부분이 늘어나게 되며 내연기관에 유리하게 50kW가 증가하고 전기 부분은 50kW가 줄어듭니다. 이는 2027년에 전기 부분과 내연기관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는 이 규정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톰바시스는 전체 상황을 조금 축소해서 올해 전기 모터와 내연 기관을 각각 50대 50의 고정 비율로 테스트해봤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테스트였다고 하죠. 실제로는 FIA가 이 규정을 제안하면서 패배를 겪은 셈이고, 제 관점에서는 현재 이 규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벤술라임은 가능한 한빨리 하이브리드 V8 엔진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포뮬러1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볼거리와 더 나은 엔진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낮은 마력 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현재는 1050마력이지만 제한된 것은 총 780마력입니다. 즉 내연기관이 80%, 전기모터가 20%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한이 엔진 제조사들에게 승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제안은 2030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혹시라도 모든 엔진 제조사들이 합의한다면 이 결정이 더 일찍, 어쩌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열정적인 팬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V8 엔진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론 사운드를 되찾기 위해 270마력이나 포기하는 것은 매우 대담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뮬러1은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마력을 희생하고 V8 엔진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겠죠. 확실히 전기모터보다 내연기관 엔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FIA가 여러 제안을 내놓고 기준을 수정하는 동안 정치적인 패독에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잭 브라운이 FIA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 이 편지는 정면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생각에 최근 들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입니다. 잭 브라운은 레드불의 다중 소유 모델과 전략적 동맹, 특히 메르세데스와 알파인 간의 협력까지 포함해 이것들이 포뮬러1의 경쟁 정신을 위반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잭 브라운이 언급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첫째, 레드불의 소유 구조에는 에스턴 마틴과 레이싱 불스가 포함되어 있어 공통된 통제하에 세 개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둘째, 메르세데스 알파인 간의 협상이 숨겨진 기술적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구성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 체계의 부재입니다. 잭 브라운은 FIA가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드불은 즉각적으로 모든 구조가 현재 규정에 부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잭 브라운은 공식 서한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문제를 공개적인 싸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 FIA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겁니다. 만약 레드불을 옹호하면 맥라렌과 다른 팀들은 음모라고 소리칠 겁니다. 만약 개입하면 레드불은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외칠 것이고 이건 완벽한 정치적 함정입니다. 솔직히 잭 브라운이 제기한 이슈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포뮬러1에서의 다중소유권 문제는 FIA가 더 단호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팀이 트랙에서 명백한 동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레드불과 레이싱 불스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마이애미에서도 봤듯이 레드불이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숨겨진 팀 오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탑 팀들이 다른 팀들과 같은 수준이 아닐 때, 그러니까 탑팀과 미드필드 팀 사이에 격차가 있을 때 결국 탑팀들이 추월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격차가 있다면 트랙 위에서 더 많은 배틀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런 팀 오더는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트카의 발전도 레드불과 레이싱 불스처럼 두 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각 팀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잭 브라운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맥라렌은 다른 탑팀들이 트랙 위에 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는 하스와 레드불은 레이싱 불스와 메르세데스는 윌리엄스와 동맹을 맺고 있고, 앞으로 알핀과의 파트너십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이슈에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탑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시장에 관한 또 다른 조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알핀은 FIA 출신의 공기역학 엔지니어 제이슨 서머빌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부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서머빌은 연맹에서 기술 감독과 공기역학 검증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한 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움직임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알핀은 차량의 공기 역학적 설계에서 구조적인 결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강력한 전문 인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알핀이 다시 도약하려 하고 있고, 공기역학 검증 경험이 있는 FIA 출신 인재를 영입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2026년 포뮬러1은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란 점을 보여줍니다. 페라리는 파워 유닛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철학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서르는 마라넬로의 기술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이 해밀턴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드라이브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고, FIA는 매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기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패독에서는 팀들 간의 전쟁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년간의 균형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포뮬러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